나이트 다시 일 엘리 위젤 지음 김하락 옮김 새 번역의 출간에 붙여 어제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도 침묵을 지킬 것이다. 평생 책을 한 권밖에 쓰지 못할 운명을 타고났다면 이 책이 바로 그 책이 될 것이다. 과거가 현재의 미련을 품고 문구적 거리는 것처럼 나이트 이후에 나온 책들, 성경과 탈무드, 하시드를 주제로 다룬 책에는 이 책의 흔적이 진하게 배어 있어 나의 첫 작품인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어느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왜 이 책을 썼던가? 미치지 않으려고 썼던가? 그와는 반대로 인류의 의식과 역사 속에서 분출한 그 엄청나고도 끔찍한 광기의 본질을 이해하느라 미쳐버린 것일까? 아니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두려고 썼던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책을 통해서만 죽음과 악을 알 수 있던 사춘기 시절에 겪은 시련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가? 내가 이 책을 쓰려고 살아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말이 맞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하겠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허약하고 소심했으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기적인가?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었거나 베풀려고 했다면 나보다 가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튼 살아남은 나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별 의미도 없는 체험담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가. 돌이켜보면 나는 이 기록으로 무엇을 성취하려는지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증언이 없었더라면 작가로서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삶 자체가 지금 같지는 않으리라는 것뿐이다. 그 범죄가 인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증언함으로써 범죄자가 최후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는 증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최근에 발견된 문서 덕분에 지금은 누구나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초기부터 유대인이 발붙일 땅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 했음을 알고 있다. 나치는 정권 말기에 목표를 바꾸어 유대인의 씨를 말린 폐허가 된 세상을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치 기동부대는 집단 학살을 자행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도처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에게 기관총을 난사했고 희생자들이 직접 한 거대한 묘혈에 그들을 던져 넣었다. 그러고 나면 특수부대가 시체를 파내어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들은 2번 죽음을 당하고도 묘지에 묻히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히틀러와 그의 공모자들이 일으킨 전쟁이 유대인 남자와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전쟁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종교, 문화, 전통에 대한 전쟁, 다시 말해 유대인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 없애려는 전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치가 언젠가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는 걸 확신하면서도 나는 증언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해야 할 말이 많은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았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나는 언어가 방해물이 되어가는 걸 그저 보고만 있었다. 새로운 언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저버리고 왜곡한 단어를 무슨 수로 되살린단 말인가. 굶주림, 갈등, 공포, 수송, 선별 작업, 불, 굴뚝. 나치 시대에는 이 단어들이 모두 원래 뜻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 그 무렵 소멸해 가던 본국어로 글을 쓰던 나는 한 문장 쓰고 쉬었다가 다시 쓰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다른 단어, 다른 이미지, 다른 말 없는 외침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빼앗길까봐, 모욕당할까봐 은밀히 숨어 있어 감을 잡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전에 있는 단어는 죄다 말라붙고 창백하고 활기 없는 말처럼 여겨졌다. 밀폐된 가축 수송용 열차를 타고 가는 마지막 여행, 죽음으로 치닫는 마지막 여행을 어떻게 묘사한단 말인가. 비인간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이 되고 제복 차림에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세계. 죄 없는 어린이와 허약한 노인이 죽어가는 얼음장같이 차디찬 미친 세계를 어떻게 묘사한단 말인가. 불길이 치솟는 밤에 벌어진 그 많은 이별,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생이별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슬픈 미소를 머금은 아리답고 얌전한 금발의 유대인 소녀가 도착한 날 밤에 어머니와 함께 처형되어 사라진 것은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원한에 사로잡힌 그 목격자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이 책은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낳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이야기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려고나 할까? 약자를 돕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노인의 지혜를 존경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지배자가 약자를 고문하고 어린이 병자, 노인을 학살하는 그 저주받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해도 그런 일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다. 입을 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입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나는 말을 감싸고 있고 나아가 말을 초월하는 침묵을 더 신뢰했다. 유골로 뒤덮인 비르케 나우 벌판이 비르케 나우에 대한 어떤 증언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말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명확히 표현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그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프랑스의 위대한 카톨릭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수아 모리아크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는데도 내 원고 이디시어로 쓴 사람들은 침묵을 지켰다 라는 제목의 원고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가 나중에 영어로도 번역되었다는 프랑스와 미국의 주요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은 걸까? 모리아크가 몇 개월에 걸쳐 출판사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한 끝에 가까스로 내 원고는 빛을 보게 되었다. 내가 많은 부분을 삭제했는데도 이디시어 원본은 분량이 적지 않았다. 규모는 작지만 유명한 출판사 에디숑 드 미니의 편집장 제롬 랭동이 프랑스어판을 편집하면서 또 많은 부분을 삭제했다. 나는 랭동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전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고 있던 터였다. 예를 들면 이디시어 원본은 이런 냉소적인 문장으로 시작한다. 태초에 믿음이 있었고 이 말은 유치하다. 신뢰가 있었고 이 말은 쓸데없다. 착각이 있었다. 이 말은 위험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다른 사람을 신뢰했고 누구나 셰키나의 불에서 나온 성스러운 불꽃을 지니고 있고 눈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빌미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디시어 원본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해방에 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번역본에는 이런 내용이 왜 빠졌을까? 너무 사적인 이야기여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런 내용은 행간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나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 밤을 기억한다. 엘리저,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너한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리 와봐.
날 버리지 마, 엘리저.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순간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영혼이 갈갈이 찢긴 육체를 떠나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 나를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한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나는 두려웠다. 구타당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했다. 나는 구차한 목숨을 내버릴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서 내가 곁에 있어요. 아버지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아버지 심정 잘 알아요. 라는 말로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리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날 그만 부르게 해달라고 제발 울음을 그치게 해달라고 속으로 하나님께 빌었다. 낯이 친위대의 분노를 사게 될까봐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실 그때 아버지는 의식도 없었다. 그렇지만 하소연하는 듯 하기도 하고 가슴을 찢어 발기는 듯 하기도 한 아버지의 목소리는 정적을 가르며 나만을 계속 불러댔다. 이놈 봐라. 낯이 친위대는 노발대발하며 아버지의 머리에 일격을 가했다. 닥쳐! 이놈의 늙은이가! 조용히 못해? 아버지는 곤봉으로 얻어맞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 아픔을 느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낯이 친위대가 아버지를 구타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아버지가 죽어가도록 방치했다. 어디 그뿐이던가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굴어 낯이 친위대의 분노를 산 아버지에게 속으로 화를 내기까지 했다. 엘리저, 엘리저 이리 온, 날 버리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기도 하고 가까이서 들려오기도 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나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낯선 사람에게 내맡기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비열하고 원시적인 본능을 일깨운 세상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고는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디시어 원본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닌 현재에 대한 음울한 단상으로 끝난다. 부엔발트의 악몽을 겪은 후 10년도 채 되기 전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잊어간다는 걸 알았다. 이제 독일은 주권 국가가 되었고 독일군은 재건되었다. 악명 높은 부엔발트의 사디스트 괴물 일제 코흐는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전범들은 함부르크나 뮌헨의 거리를 느긋하게 돌아다닌다. 과거는 지워지고 망각 속으로 사라진 듯이 보인다. 지금은 독일,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미국에도 반유대주의자가 있다. 이들은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는 이야기가 날조된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사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들의 말을 믿게 될 것이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언젠가는. 나는 이 얇은 책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거나 사람들의 의식을 흔들어 놓으리라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다. 책은 예전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제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도 침묵을 지킬 것이다. 독자들에게는 45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게 된 이유를 물을 권리가 있다. 이전판이 그다지 충실하지 않다면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새삼 충실한 책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 아는 새내기 무명 작가였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내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다. 영국인 출판업자가 역자를 구해놓았다고 했을 때는 무척 기뻤다. 나중에 그 번역본을 읽어보았다. 번역은 괜찮은 것 같았다. 그러고는 다시는 읽어보지 않았다. 그 후로 내가 쓴 책들은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글을 잘 이해하는 아내 메리언이 번역했다. 나는 운이 좋았다. 출판사 파라 슈트라우스 앤 지루에서 번역을 의뢰했을 때 아내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독자들이 아내의 번역본을 쉽게 이해할 거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아내가 원고를 꼼꼼히 손질해 준 덕분에 나는 중요한 사항만 바로 잡으면 되었다. 그래서 오래전에 써놓은 이 텍스트를 다시 펴낼 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기뻤다. 그럼에도 적절한 단어를 구사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나는 당시에 그곳에서 겪은 첫날 밤을 이야기한다. 철조망 안쪽에서 벌어진 일. 아버지는 실제보다 적게, 나는 실제보다 많게 나이를 속이라고 하던 고참의 수감자의 충고. 선별 작업, 무심한 하늘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굴뚝을 향해 가던 행군. 불 구덩이에 내던져진 젖먹이들을 이야기한다. 나는 그 젖먹이들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곧 죽었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미쳐버렸을 것이다. 같이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도 그 젖먹이들을 보았다. 젖먹이들은 불 구덩이에 던져질 때만 해도 살아있었다. 역사가들도 이 사실을 확인했고 텔퍼드 테일러,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때의 기소위원장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어쨌든 나는 미치지 않았다. 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책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운명이 있음을 절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읽고 나서 슬퍼지는 책도 있고 즐거워지는 책도 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되는 책도 있다. 나는 47년 전 나이트가 프랑스어로 출간되기 전에 이 책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서평은 되게 좋은 편이었으나 책은 별로 팔리지 않았다. 소름 끼치는 주제를 다룬 탓인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랍비가 설교 중에 어쩌다 이 책을 언급하면 유대인이 과거에 겪은 비극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후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뜻밖에도 사람들이 나이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고등학교와 대학생이 교과 과정의 일부로 이 책을 읽는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이나 전쟁 중에 태어난 50, 60대들은 명칭이 부적절한 홀로코스트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당시에는 이런 주제를 다룬 책을 출간하려는 출판사가 별로 없었다. 지금은 웬만한 도서 목록에 이런 책이 모두 올라 있다. 학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시에는 이런 주제를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었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이하게도 이런 주제가 유달리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우슈비츠라는 주제는 문화의 주류가 되었다. 이를 다룬 영화, 연극, 소설이 나오고 국제회의와 전시회가 열리고 주요 정부 책임자가 참석하는 연례 행사가 개최된다.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주목할 만한 예다. 1993년에 개관한 이래 2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곳을 찾았다. 생존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 곧 사라질 기억을 함께한다는 생각에 매료되어서 그곳을 찾는지도 모른다. 결국에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자료, 그리고 그 결과만 남을 것이기에 악몽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는 죽은 사람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에게는 미래 세대에게서 우리의 집단 경험에 속하는 과거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 잊는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모욕적이기도 하다.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사람들을 잊는 것은 그들을 2번 죽이는 것과 같다. 아우슈비츠에 대한 반응을 아느냐는 질문을 이따금 받는다. 그러면 모른다고. 그 엄청난 비극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고 대답한다. 책임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매우 가깝기도 하고 까마득히 멀기도 한 이 악과 어둠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책임이 키워드다.
증인은 증언하도록 자신을 다그친다.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증인은 자신의 과거가 이들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엘리 위젤. 서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마지막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다. 가끔 외국 기자들이 찾아오면 툭 터놓고 말하고 싶은 마음과 프랑스를 호의적으로 보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기자들 손에 무기를 내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래서 기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날 아침 인터뷰하러 온 텔아비브의 젊은 유대인 기자는 한눈에 나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금방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나치 점령기에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개인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사건은 아니었다. 나는 그 암울한 시기에 목격한 것 중에서 유대인 어린이를 가득 싣고 아우스터리츠 역에 정차해 있던 가축 수송용 열차만큼 인상에 남는 것은 없다고 젊은 방문객에게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내 눈으로 그 열차를 본 것은 아니었다. 끔찍한 충격에 사로잡혀 그 사실을 전해준 사람은 아내였다. 그 무렵 우리는 나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 어린 양들은 부모와 생리별을 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 나는 그날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른 시대를 여는 불가사의한 죄악을 인식하게 되었다. 18세기에 한 서양인이 품은 꿈, 1789년에 어렴풋이 나타나 계몽주의와 과학적 발견 덕분에 1914년 8월 2일까지 점차 뚜렷해진 꿈은 열차에 가득 실린 그 아이들 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나는 그 아이들이 가스실과 화장장의 먹이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기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 내가 한숨을 푹 쉬며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기자는 제가 바로 그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라고 대꾸했다. 이 기자가 그 아이들 속에 있었다니. 그는 어머니와 귀여운 여동생이 살아있는 사람을 연료로 떼는 용광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또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매일 지켜본 것은 물론 결국에는 죽는 모습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어떻게 죽어갔는가? 이 책에는 소년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이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실상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소년이 어떤 기적의 힘으로 죽음을 모면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혐오스러운 사건들을 묘사한 이 개인적 기록이 여느 책들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책의 저자는 트란실바니아의 시게트라는 마을에 살던 유대인의 운명, 아직 불운한 운명에서 달아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무분별함, 운명에 굴복한 그들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소극적인 태도, 학살을 모면한 목격자가 전하는 경고와 호소의 귀를 막은 그들의 우둔함, 시게트의 유대인들은 목격자의 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미친 놈이라고 몰아세웠다. 등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글을 쓰도록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관심을 끈 것은 이 특이한 책의 내용이다.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중 하나다. 이 소년은 철들 무렵부터 탈무드를 공부하고 카발라, 고대 유대교의 신비주의에 심취하는 등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일찍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 책이 덜 충격적인 만행을 담고 있기를 기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느닷없이 절대악에 직면한 소년의 영혼에서 신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검은 연기, 곧 사랑하는 여동생과 어머니가 수천 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의 뒤를 이어 내던져진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자. 내 삶이 일곱 겹으로 봉해진 하나의 긴 밤이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은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바뀌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 버린 그 불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간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만큼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제야 비로소 나는 이 젊은 유대인을 처음 보았을 때 받은 인상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다. 이 소녀는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훼손된 시체에 걸려 비틀거리며 걷던 그 음산한 곳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었다. 이 소년에게는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절규가 생생한 현실로 나타났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 소년이 차분히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우상보다도 탐욕스러운 인종차별이라는 우상에 의해 자행된 사륙의 연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죽어간 신앙심 돈독한 유대인이 얼마나 많을까. 슬픈 천사의 얼굴을 한 어린이가 교수형 당하는 것을 목격한 날, 무시무시한 날들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그날 소녀는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신음하듯 내뱉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유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소녀는 로시 하사냐 유대교의 신년제 의식에 참석했다. 소녀는 수천 명의 노예가 주여 축복 받으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듣는다. 얼마 전만 해도 소년 역시 숭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날 소녀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모욕당한 소녀는 눈멀고 귀먹은 신에게 대들고 있다. 이제는 간구하지 않았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내가 매우 강해진 것을 느꼈다. 나는 고발자였고 고발당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나는 두 눈을 뜬 채 혼자 있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 있었다.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었다. 나는 잿더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삶을 오랫동안 지배한 전능자보다 강하다고 느꼈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틈에서 나는 관찰자,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는 내가 교수형 당한 아이의 얼굴에 스친 천사의 슬픈 모습이 까만 눈동자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젊은 기자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했을까? 뭐라고 해야 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세상을 구한 아마도 이 소년을 닮았을 또 다른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을까? 소년의 믿음에 거치적거리는 방해물이 나의 믿음에는 초석이 되었다고 말해주어야 했을까? 십자가와 인류의 고통, 그 영광 관계가 소년의 믿음을 앗아간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에 이르는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어야 했을까? 그럼에도 시온의 언덕은 화장장과 도살장에서 다시 솟아올랐다. 유대 나라는 수많은 죽은 자들 위에서 되살아났다. 그들 죽은 자들이야말로 유대 나라에 새 생명을 주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의 가치를 모른다. 은총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마지막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다. 이 유대인 소년에게 그 말을 해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소년을 껴안고 흐느끼기만 했다. 프랑스와 모리아크. 추방. 그는 평생 다른 이름은 가져보지 못한 듯 권표를 받드는 모이셰라고 불렸다. 모이셰는 하시드파의 예배당인 시티블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트란실바니아의 작은 마을 시게트의 유대인들은 모이셰를 좋아했다. 모이셰는 가난했고 몹시 궁핍한 생활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모이셰는 그렇지 않았다. 모이셰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그의 존재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모이셰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처신했다. 모이셰의 겉모습은 광대처럼 볼품없었다. 사람들은 모이셰가 떠돌이처럼 수줍어 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나는 먼 곳을 바라보는 꿈꾸는 듯한 모이셰의 커다란 눈이 마음에 들었다. 모이셰는 말이 별로 없었다. 그는 노래를 불렀다. 아니, 차라리 찬송을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드문드문 몇 마디를 알아 들을 수 있었는데 신의 고통과 추방된 셰키나에 관한 것이었다. 카발라에 따르면 셰키나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셰키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과 맞닿아 있다. 나는 1941년에 처음으로 모이셰를 만났다. 나는 13살을 앞두고 있었고 관찰력이 남달랐다. 낮에는 탈무드를 공부했고 밤에는 시나고그, 유대교의 예배당으로 달려가 파괴된 성전을 보고 흐느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카발라 공부를 지도해줄 스승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걸 배우기엔 너무 어려. 마이모니데스는 험난하기 그지없는 신비의 세계에 뛰어들려면 30살이 넘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과목부터 먼저 공부해야 돼. 아버지는 교양 있고 쉽게 감상에 젖지 않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고 가족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더 신경을 썼다. 시게트의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아버지에게 늘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는 자식을 4명 두었다. 장녀 힐다와 차녀 베아, 셋째이자 외동 아들인 나, 그리고 막내 치포라.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했다. 힐다 누나와 베아 누나가 가게 일을 도왔다. 나는 공부만 했다. 식구들이 그랬다. 난 공부만 했다고. 아버지는 가끔 시게테는 카발라를 믿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카발라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길 바랐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었다. 나는 모이셰라는 사람의 내면에서 내 스승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어느 날 모이셰는 땅거미 질 무렵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 나를 잘 알기라도 하는 듯 그는 기도하면서 왜 흐느끼지? 라고 물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 그저 흐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흐느낄 뿐이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잠시 후 모이셰는 기도는 왜 하지? 라고 물었다. 왜 기도하느냐고? 별걸 다 묻는다. 차라리 왜 사느냐, 왜 숨을 쉬느냐고 묻는 편이 낫지. 아까보다 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다시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나는 모이셰를 자주 만났다. 모이셰는 모든 질문에는 답이 감추어져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람은 묻고 싶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 안에 참된 대화가 있다. 사람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엘리저, 너는 내 안에서만 진정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당신은 왜 기도하죠?
모이세에게 물었다. 하나님에게 질문할 힘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우리는 거의 매일 신도들이 모두 떠난 반쯤 타들어간 양초 몇 개가 깜빡거리는 해질 무렵에 시나고그에 남아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유대교 신비주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카발라의 경전 조아르를 가르쳐줄 스승을 시게테에게는 구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모이셰에게 말했다. 모이셰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신비로운 진리라는 과수원으로 통하는 문이 1000개하고도 하나가 있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문이 있어. 악을 범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으로 과수원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들어가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도 위험해지지. 라고 말했다. 시게트에서 제일 가난한 모이제는 카발라의 계시와 그 신비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렇게 카발라의 세계에 입문했다. 우리는 함께 조아르의 같은 페이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신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그 저녁 수업을 통해 모이셰가 질문과 대답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깨달음의 순간으로 나를 이끌어주려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두 시게트에서 쫓겨났다. 모이셰는 외국인이었다. 헝가리 경찰이 가축 수송용 열차에 억지로 밀어넣자 그들은 말없이 흐느꼈다. 플랫폼에 서 있던 우리도 흐느꼈다. 열차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뿌옇고 짙은 연기만 남았다.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한숨을 내쉬며 어디로 끌려갈 것 같은가? 전쟁터야?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추방당한 사람들을 금방 잊어버렸다. 며칠 안 되어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갈리시아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운명에 만족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다. 삶은 정상의 흐름을 되찾았다. 위안을 주는 고요한 바람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가게 주인들은 장사에 몰두했고 학생들은 책과 씨름했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뛰놀았다. 어느 날 시나고그에 막 들어가려다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모이셰를 보았다. 모이셰는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다. 추방당한 사람들을 실은 열차는 헝가리 국경을 넘고 폴란드 영토를 지나 게슈타포에 인계되었다. 열차가 멈추었다. 유대인들은 시키는 대로 열차에서 내려 대기 중인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은 숲으로 갔다. 유대인들은 그 숲에 내려 또 시키는 대로 커다란 참호를 팠다. 참호를 다 파자 게슈타포 요원들은 한 명씩 참호 앞으로 끌려가 고개를 치켜들고 서 있는 유대인에게 침착하고도 느긋하게 사격을 가했다. 젖먹이는 공중으로 내던져져 기관총의 표적이 되었다. 이 사건은 콜로메이 부근의 갈리시아 숲속에서 일어났다. 모이셰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모이셰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게슈타포 요원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모이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 집을 전전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사흘 동안 생사의 갈림길을 헤맨 말카. 제발 아들들보다 먼저 죽게 해달라던 재단사 토비 이야기를 했다. 모이셰는 예전하고는 달랐다. 눈에서 기쁨의 빛이 사라졌다. 모이셰는 이제 노래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야기도 카발라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겪은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이셰의 말을 믿기는커녕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모이셰가 동정을 사려고 한다거나 헛것을 보았다고 애둘러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쳐버렸다고 잘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이셰는 울면서 애걸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오. 돈도 필요 없고 동정도 필요 없어.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모이셰는 해질 무렵의 기도와 저녁 기도 시간 사이에 시나고그에서 계속 외쳐댔다. 나부터 모이셰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예배가 끝난 뒤 모이셰와 나란히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슬픔을 이해해 보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이셰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모이셰는 중얼거렸다. 모두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 한 번은 모이셰에게 왜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어주길 바랍니까? 저라면 믿어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모이셰는 시간을 잊으려는 듯이 눈을 감았다. 넌 이해하지 못해. 그러고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말했다. 넌 이해 못해. 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용케 되돌아왔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난 시계트로 돌아와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채비를 할 수 있도록 말이야. 목숨이라고? 난 더 사는데 관심 없어. 난 혼자야. 하지만 돌아와서 너한테 경고를 해주고 싶었어. 내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1942년도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 후 삶은 다시 정상을 되찾은 듯이 보였다. 매일 저녁 듣는 런던 방송에서는 독일과 스탈린그라드의 하루가 멀다 하고 퍼붓는 폭격, 제2전선의 준비 같은 고무적인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시게트의 유대인들은 곧 다가올 더 나은 세월을 기다렸다. 나는 변함없이 낮에는 탈무드를 읽고 밤에는 카발라 공부에 전념했다. 아버지는 장사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다. 할아버지는 로시 하샤냐를 우리와 함께 지내고 유명한 보르쉐의 렛베 의식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왔다. 어머니는 힐다 누나에게 적당한 배필을 구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1943년도 그렇게 지나갔다. 1944년 봄, 러시아 전선에서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독일이 패배한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앞으로 몇 달을 버티느냐, 몇 주를 더 버티느냐 하는 시간 문제만 남았을 뿐이었다. 나무는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해였다. 봄이 오자 사람들은 약혼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붉은 군대가 성큼성큼 진격해 오고 있다. 히틀러는 아무리 우리를 해치고 싶어도 해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그랬다. 우리는 유대인을 말살하겠다는 히틀러의 결심 자체를 의심하기까지 했다. 한민족 전체를 말살한다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명을 모두 쓸어버린다고? 무슨 수로? 그것도 20세기 중엽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략, 외교, 정책, 시오니즘 등 온갖 것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운명은 소홀히 했다. 모이셰마저도 입을 다물었다. 이제 혼자 떠들고 다니는데 물린 듯 했다. 모이셰는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허리를 구부리고 눈길을 내리깐 채 시나고그나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 무렵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이주 증명서를 살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팔 것은 팔고 갚을 것은 갚은 후 떠나자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힘없이 말했다. 얘야, 난 이제 늙었단다. 새로 출발하기에는 이제 너무 나이를 먹었어. 먼 나라에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생활을 시작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다. 부다페스트 방송은 파시스트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섭정, 미클로시 호르티는 친나치 정당 닐러스 당수에게 새 내각을 구성하라고 마지못해 요청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우리라고 파시스트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 없다. 다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내각이 바뀐다는 것 외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정말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다.
독일군이 정부의 묵인 아래 헝가리로 밀고 들어왔다. 마침내 우리는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6월절을 지내러 부다페스트에 다녀온 친구 모이셰 하임 베르코비츠는 부다페스트의 유대인은 공포와 테러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 길거리에서도 열차 안에서도 반유대주의 행동이 매일 일어나. 파시스트가 유대인 가게와 시나고그를 공격하는 등 사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어. 라고 말했다. 이 소식은 들불처럼 시게트 전역으로 퍼졌다. 모두 그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낙관주의가 곧 되살아났다. 독일군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올 리 없다. 독일군은 부다페스트에 주둔할 것이다. 전략적 이유에서든 정치적 이유에서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하지만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독일군 차량이 시게트 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뇌. 독일군은 해골 문장이 들어간 강철 헬멧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도 독일군에게 받은 첫인상은 차라리 든든하다는 것이었다. 장교들은 일반 가정집, 심지어는 유대인 가정집을 숙소로 이용했다. 장교들은 집주인을 쌀쌀하면서도 공손하게 대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무례한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집안의 여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한 독일군 장교는 우리 집에서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칸의 집에 머물렀다. 그 집 식구들은 이 장교가 침착하고 공손하며 호감이 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이 장교는 칸 부인에게 초콜릿 한 상자를 선물했다. 낙관주의자들은 환성을 질러댔다. 거봐, 우리가 뭐라고 했나? 당신네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 당신네들이 말하던 독일인이 지금 이곳에 있어. 이제 뭐라고 할 텐가? 말로만 듣던 잔인함은 보이지 않잖아. 독일군은 우리 마을에 들어와 있었고 파시스트들이 이미 정권을 잡았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그런데도 시게트와 유대인들은 웃고 있었다. 6월절 기간 여드레.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부산을 떨고 있었다. 시나고그는 이제 문을 열지 않았고 사람들은 가정집에 모였다. 굳이 독일군의 비위를 거스를 필요는 없었다. 라삐의 집은 대개 기도의 집이 되었다. 우리는 마시고 먹고 노래 불렀다. 성경에는 6월절을 즐겁게 지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척 가장하고 싶지 않아서 6월절이 어서 끝나기를 바랐다. 6월절 1회째 되던 날 마침내 막이 올랐다. 독일군이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를 체포했다. 그때부터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포고령. 유대인은 사흘간 주거지를 떠나선 안 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모이셰가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내가 경고했잖아. 라고 소리 지르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가버렸다. 같은 날 헝가리 경찰이 마을에 있는 유대인 집을 샅샅이 뒤졌다. 유대인들은 금이나 보석, 귀중품을 소유할 수 없었다. 귀중품은 죄다 당국에 내놓아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형이었다. 아버지는 지하 창고로 내려가서 귀중품을 파묻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이따금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흘 뒤 모든 유대인은 노란 별을 달아야 한다는 새로운 포고령이 내렸다. 몇몇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의논했다. 아버지는 헝가리 경찰 간부와 끈이 닿아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아버지의 의견이었다. 사람들을 낙담시키거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노란 별을 달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가엾은 아버지, 당신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던가요? 그 사이 또 다른 포고령이 내렸다. 이제 유대인은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할 수 없고 열차로 여행하거나 시나고그에 가는 것은 물론 저녁 6시 넘어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어서 개토가 설치되었다. 시계태는 개토가 2군데 설치되었다. 마을 중앙에 설치된 커다란 개토는 도로 4개와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개토는 교회로 통하는 좁은 길 몇 개와 이어져 있었다. 우리가 살던 거리인 악마의 거리는 커다란 개토의 면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머무를 수 있었다. 다만 우리 집이 길 모퉁이에 있었기에 개토가 아닌 길 쪽으로 난 창문은 막아야 했다. 우리는 자기 집에서 쫓겨난 친척들에게 방 몇 개를 내주었다. 삶은 점차 정상을 되찾았다. 벽처럼 둘러쳐진 철조망을 보고도 우리는 공포를 실감하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끼리 지내게 된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작은 유대인 공화국, 유대인 경찰, 복지기관, 노동위원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유대인 협의회까지 설치되었다. 정부기구가 다 갖추어진 셈이었다. 사람들은 차라리 이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제 저기에 찬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 증오로 빛나는 시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다. 두려움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다. 우리는 유대인들끼리 형제끼리 살고 싶었다. 물론 불쾌한 때도 있었다. 매일 독일군이 찾아와 군용 열차에 석탄을 실을 남자를 색출했다. 이런 일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것만 빼면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우리는 붉은 군대가 와서 이 전쟁을 끝낼 때까지 개토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토는 독일인이 지배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이 지배하지도 않았다. 착각이 개토를 지배했다. 77절 그 해 처음으로 추수한 밀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유대인의 절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때였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 사람들은 붐비는 거리를 태평스럽게 돌아다니며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개암을 굴리며 놀았다. 나는 몇몇 학우와 함께 에즈라 말리크의 집들에서 탈무드 관련 논문을 공부했다. 밤이 되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우리 집 안뜰에 모였다.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현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가게 주인에서 경찰로 변신한 슈테른이 들어와 아버지를 찾았다. 무척 어두웠는데도 나는 아버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물었다. 나도 몰라. 협의회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게지. 아버지 때문에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었다. 아버지는 지금 바로 가봐야 해. 되도록 빨리 돌아와서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줄 테니 기다려.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기다릴 생각이었다. 안뜰은 마치 수술 대기실처럼 변했다. 우리는 문이 이제나 저제나 열리길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우리는 하염없이 시계만 바라보았다. 시간이 그토록 더디게 갈 수가 없었다. 무슨 놈의 회의를 이렇게 오래 할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왠지 불길해. 오늘 오후에 개토에서 못 보던 사람을 보았어. 장교 2명인데 아마도 게슈타포일 거야. 여기 온 후로 장교는 1명도 못 봤는데. 자정이 가까웠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잠시 다녀오는 사람은 있었지만 자러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몇몇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오면 불러달라고 하고는 자리를 떴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타났다. 얼굴에 핏기라곤 없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버지를 애워쌌다. 말해보시오.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무슨 말이라도. 그때 우리는 고무적인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걱정할 것 없다고 복지 문제나 의료 문제 따위를 검토하는 늘 하는 회의였다고.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마침내 아버지는 끔찍한 소식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송한단다 라고 한마디 덧붙였다. 개토를 완전히 없앨 작정이었다. 내일부터 거리별로 출발한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망연자실한 와중에도 그 끔찍한 소식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아내려고 했다. 어디로 끌고 간답니까? 그것은 비밀이었다. 유대인 협의회 의장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의장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발설하면 총살한다고 게슈타포가 위협한 것이다. 아버지는 갈라진 목소리로 헝가리 어딘가 벽돌 공장으로 끌고 간다는 소문이 있어.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국경 가까이 있어서 라고 말을 흘렸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각자 개인 소지품을 가져가도 될 거야. 식량, 배낭, 옷 몇 벌 정도.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덧붙였다.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이웃 사람들을 깨우게 그 사람들도 채비를 해야 할 테니까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말없이 제 갈 길로 갔다. 이제 아버지와 나만 남았다. 갑자기 같이 살고 있던 친척인 바티아 라이히가 방으로 들어왔다. 누군가가 길 쪽에 면한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 전쟁이 끝난 후에야 나는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 친구인 헝가리 경찰 검열관이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개토에 들어가기 전에 걱정 말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미리 귀띔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아직 도망칠 수 있다고 말해주려고 한 것일까? 가까스로 창문을 열었으나 이미 늦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개토가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 뒤쪽의 등이 차례로 켜졌다. 나는 아버지 친구의 집으로 가서 그를 깨웠다. 꿈꾸는 듯한 눈에 허연 턱수염을 기른 사람이었다. 무수한 밤을 공부로 지새운 탓에 등이 구부정했다. 일어나세요, 어른. 떠날 채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 추방된대요. 아저씨도요. 아저씨 가족도. 이곳의 모든 유대인이 추방된대요. 어디로 추방되느냐고요? 그건 묻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슨 소리야? 떠날 채비를 하라니. 어디로? 왜? 무슨 일인데? 정신 나갔어? 그는 잠이 덜 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아무 일 아니라고 다시 자러 가라고 말해주길 기대하는 것처럼 귀찮아하는 눈길로 잔다, 꿈꾼다, 아무 일도 없다. 이런 것이 전부 조롱거리가 되었다. 내 목은 타들어갔고 말은 나를 질식시키고 내 입술을 마비시켰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내 말을 알아듣고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둘러 옷을 입었다. 그러고 나서 침대로 다가가더니 잠들어 있는 아내의 이마에 더없이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아내가 눈을 떴다. 옅은 미소가 입술을 스친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두 아이를 깨우러 갔다. 아이들은 화들짝 눈을 떴고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그 집을 빠져나왔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벌써 새벽 4시였다. 아버지는 만에 하나 명령이 철회될 것에 대비해 유대인 협의회를 살피고 친구들을 다독이느라 파김치가 된 몸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여자들은 달걀을 삶고 고기를 굽고 케이크를 만들고 배낭을 꿰매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분주한 어른들은
아랑곳 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우리 집 안뜰은 마치 장터처럼 되어버렸다. 귀중품, 값비싼 양탄자, 은 촛대, 성경, 그 밖에 전래용품이 먼지 쌓인 바닥을 뒤덮었다. 주인 잃은 불쌍한 유품들이 쨍하게 푸른 하늘 아래 놓여 있었다. 아침 8시가 되자 혈관, 팔다리, 머리 할 것 없이 온통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며 피로가 몰려들었다. 나는 마침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성구함을 열어둔 채 창가로 달려갔다. 헝가리 경찰들이 게토에 들어와 가까운 거리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유대인은 전부 다 밖으로 나와! 빨리! 유대인 경찰이 그 뒤를 따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왔습니다. 모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헝가리 경찰은 개머리 판과 곤봉으로 늙은이, 여자, 어린아이, 불구자를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내리쳤다. 집은 하나씩 비어갔고 거리는 짐꾸러미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 10시가 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밖으로 나왔다. 경찰은 1번, 2번, 20번이나 인원을 점검했다. 푹푹 찌는 날이었다. 모인 사람들의 얼굴과 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아이들이 물을 달라며 울어댔다. 물, 집 안뜰에 물이 있었다. 그러나 대열을 벗어날 수 없었다. 엄마, 물, 목말라. 유대인 경찰 몇 명이 주전자 몇 개를 들고 물을 구하러 갔다. 누나들과 나는 마지막으로 이송될 예정인 듯 아직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었다. 마침내 오후 1시가 되자 출발 신호가 울렸다. 우리는 기뻤다. 그랬다. 기뻤다. 사람들은 분명 뙤약볕 아래 이리저리 짐처럼 치이며 길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지옥에도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옥도 이런 지옥은 없을 것 같았다. 사람들은 길거리, 죽은 사람, 빈집, 정원, 묘비 등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걷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짐꾸러미를 짊어졌고 눈에는 눈물과 비탄이 그득했다. 행렬은 개토 정문을 향해 느릿느릿 움직였다. 나는 인도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구부정한 등에 짐꾸러미를 진 랍비 우두머리가 보였다. 턱수염을 밀어버린 탓인지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랍비가 끼어 있어서 그 행렬은 정말 기이하게 보였다. 랍비의 존재는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나 바빌론 유수를 다룬 역사소설 같은 책에서 찢어낸 한 페이지 같았다.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갔다. 나를 가르친 선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한때 무서워한 사람도 있고 바보 같다고 여긴 사람도 있었다. 모두 몇 년간 나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향과 유년 시절을 뒤로하고 짐꾸러미, 목숨과 하나가 되어 절망 속에서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흠씬 두들겨 맞은 개처럼 내 쪽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틀림없이 나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행렬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더니 이윽고 개토를 벗어났다. 거리는 급히 철시한 뒤의 장터 같았다. 여행용 가방, 서류 가방, 지갑, 칼, 접시, 지폐, 신분증명서, 빛바랜 사진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가져가려고 들고 나왔다가 결국 내버린 것들이다.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문이란 문은 다 열려 있었다. 입을 쩍 벌린 문과 창문들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임자가 없었기에 아무나 임자였다. 가져가기만 하면 되었다. 입을 벌린 무덤 같다고나 할까. 여름 해가 자결하고 있었다. 그날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우리는 녹초가 되었다.
아버지는 추방당하는 사람들을 따라 게토 정문까지 갔다. 그들은 먼저 제일 큰 시나고그에 모여 금이나 은, 그 밖의 귀중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몸수색을 받았다. 사람들은 히스테리를 일으켰고 가해자들은 인정사정 없이 구타했다. 우리 차례는 언제죠? 아버지에게 물었다. 모레야. 우리 차례까지 오지 않고 상황이 이것으로 마무리된다면 기적이겠지. 어디로 끌려갔을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렇다. 비밀은 철저히 지켜졌다. 밤이 되었다. 그날 우리는 일찌감치 침대에 누웠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들아, 잘 자라. 모레 화요일까지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월요일은 여름날 조각구름처럼 어둑새벽 꿈처럼 지나갔다. 등짐을 준비하고 빵과 케이크를 굽느라 바빠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우리에게 얼른 잠자리에 들라고 했다. 힘을 비축해야 한다면서. 그날 밤이 우리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다. 나는 새벽에 일어났다. 떠나기 전에 기도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정보를 구하러 마을로 가고 없었다. 아버지는 8시쯤 돌아왔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을 갖고 오늘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작은 개토로 옮겨간다고 했다. 거기서 마지막 이송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떠난다고 했다. 9시. 지난 일요일에 본 광경이 다시 벌어졌다.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유대인은 모두 밖으로 나와! 우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맨 먼저 나갔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이틀 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리 한복판에 앉아 기다렸다. 해는 그날처럼 뜨거웠다. 목이 말랐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줄 사람은 없었다. 메시아가 서둘러 오기를 간구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나는 몇 년간 하나님을 찾던 집을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슬프지 않았다. 내 머리는 텅 비었다. 일어서 인원 점검을 한다. 우리는 일어섰다. 인원 점검이 끝나자 앉았다. 또 일어섰다.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마침내 명령이 떨어졌다. 앞으로 행군! 아버지는 흐느끼고 있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아버지가 운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걷고 있었다. 나는 여동생 치포라를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빗질한 금발에 한 팔로 빨간 코트를 안고 있었다. 치포라는 7살이었다. 등에 맨 자루가 너무 무거워 보였다. 치포라는 불평해 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듯 이를 악물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경찰들이 더 빨리! 라고 외치며 곤봉을 무지막지하게 휘둘러댔다. 나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 막 출발했는데 벌써 힘이 다 빠져버린 듯 했다. 빨리 못 가, 이 무지렁이들아. 헝가리 경찰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그때부터 경찰을 증오했다. 이 증오심은 지금도 남아있다. 경찰은 우리에게 첫 박해자였다. 지옥과 죽음 같은 얼굴을 한 놈들이었다. 경찰들은 달리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우리가 지나갈 때 주민들은 창문 뒤, 덧문 뒤에서 지켜보았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짐꾸러미를 내려놓자마자 우리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동정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작은 개토, 사흘 전만 해도 이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곳을 차지했다. 그 사람들은 추방되고 없었다. 우리는 그들을 이미 깡그리 잊어버렸다. 혼란은 큰 개토보다 이곳이 훨씬 더 심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숙부, 멘델의 가족들이 기거하던 방에 가보았다. 식탁에는 끓이다만 수프 냄비가 놓여 있었다. 빵을 구우려고 반죽해 놓은 밀가루도 보였다. 방바닥에는 온통 책이 널려 있었다. 숙부는 책을 가져가려고 한 것일까? 우리는 자리를 잡았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나는 나무를 구하러 갔고 누나들은 불을 지폈다. 어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사 준비를 했다.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는 줄곧 이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의 사기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들은 독일군은 우리를 추방할 시간이 없어. 이미 추방당한 사람들은 운이 없었던 거지. 어쨌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가련한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은 충분해. 라고 말했다. 게토는 경비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나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었다. 우리 집 가정부였던 마리아가 찾아왔다. 마리아는 울먹이면서 안전한 피신처를 마련해둔 마을로 함께 가자고 졸랐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와 누나들에게 가고 싶으면 가거라. 나는 너희 엄마 막내와 함께 여기 있겠다. 라고 말했다. 물론 우리는 헤어지는 걸 거부했다. 밤이 빨리 새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다. 별은 우리를 삼키는 거대한 불똥이었다. 어느 날 이 불길이 사라진다면 하늘에는 불 꺼진 별들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들만 남게 되리라. 떠난 사람들이 쓰던 침대로 자러 가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쉬면서 힘을 비축해 두어야 했다. 새벽이 밝으며 어둠이 가셨다. 어젯밤보다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잘 되라고 우리를 추방하는지도 모르잖아. 전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곧 총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면 민간인은 틀림없이 소개될 거야. 놈들은 우리가 게릴라 부대에 가담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이번 추방 작전은 광대극에 불과해. 웃지 마. 놈들은 우리의 귀중품과 보석을 빼앗으려는 것뿐이야. 우리가 다 묻어놨다는 걸 알고 땅을 파서라도 찾아 내려는 거지. 주인이 휴가 가고 없으면 그만큼 쉬울 테니까. 휴가라니. 아무도 믿지 않는 이따위 말은 시간 때우기에 좋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별탈 없이 며칠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지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구분이 없어졌다. 우리는 아직 인식하지 못할 뿐 모두 같은 운명 앞에 놓여 있었다. 안식일인 토요일이 우리를 추방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 전날 밤 우리는 전통적인 금요일 저녁 식사를 하려고 모여 앉았다. 관례대로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복을 한 후 말없이 음식을 삼켰다.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기억과 생각을 더듬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우리는 떠날 채비를 하고 길에 나와 섰다. 이번에는 헝가리 경찰이 보이지 않았다. 유대인 협의회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기로 논의되어 있었다. 호송을 맡은 사람들은 제일 큰 시나고그로 향했다. 마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덧문 뒤에는 어제의 친구들이 우리가 머문 집을 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나고그는 짐과 눈물로 뒤범벅된 큰 역을 방불케 했다. 제단은 산산이 부서졌고 벽 가리개가 갈갈이 찢겨 벽이 다 드러났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거기서 보낸 24시간은 끔찍했다. 남자는 아래층에 있었고 여자는 위층에 있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마치 예배를 보려고 모여 있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기에 사람들은 구석에서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우리는 역으로 걸어갔다.
역에는 가축 수송용 열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헝가리 경찰이 우리를 열차에 태웠다. 한 칸에 무려 80명씩이나. 헝가리 경찰은 빵 몇 조각과 물 양동이 몇 개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창살이 느슨하지 않은지 점검했다. 열차 칸은 봉해졌다. 칸마다 책임자가 한 명씩 임명되었다. 누군가 달아나면 책임자는 총살이었다. 게슈타포 장교 2명이 긴 플랫폼을 왔다 갔다 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듯 두 사람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었다. 호각 소리가 길게 허공을 갈랐다. 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갔다. 아우슈비츠로 가는 길. 눕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앉는 것도 돌아가면서 겨우 쭈그리고 앉았다. 공기도 희박했다. 운 좋게 창가를 차지한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꽃이 만발한 시골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자 갈증이 몰려왔다. 더위는 끔찍했다. 본능을 주체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남의 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자기들 뿐이라는 듯 어둠을 틈타 색스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척했다. 아직 식량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원하는 대로 먹을 수는 없었다. 아끼는 것, 내일을 위해 아끼는 것이 철칙이었다. 내일은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르므로. 열차는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댄 카샤우라는 마을에서 멈추었다. 그제야 우리가 헝가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미 늦었다. 열차 문이 스르륵 열렸다. 독일군 장교가 헝가리군 통역 장교를 데리고 나타나 자기 소개를 했다. 지금부터 독일군이 여러분을 인계한다. 금이나 은, 시계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즉시 내놓도록.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현장에서 즉시 사살한다. 다음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은 환자 칸으로 가도 좋다. 이상. 헝가리군 통역 장교는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남김없이 거두어 들였다. 누구도 더 이상 끔찍한 공포를 맛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칸에 탄 사람은 80명, 한 사람이라도 없어지면 모두 개처럼 총살한다. 두 사람은 가버렸다. 이어서 열차 문이 닫혔다. 우리는 완벽하게 함정에 걸려들었다. 문에 못을 박아버려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밀폐된 가축 수송용 열차가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우리 칸에는 셰우터 부인이 타고 있었다. 그 부인은 40살쯤 되었고 10살 난 막내 아들이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남편과 아들 둘은 첫 번째 칸에 배치되었다. 가족과 헤어지게 되자 셰우터 부인은 완전히 넋을 잃어버렸다. 나는 부인을 잘 알고 있었다. 셰우터 부인은 타오르는 듯한 눈빛에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우리 집에도 가끔 놀러왔다. 남편은 신앙심이 돈독하고 밤낮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는 셰우터 부인이 꾸려나갔다. 셰우터 부인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출발한 첫날에 신음하듯 흐느끼기 시작했고 왜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느냐며 연거푸 소리를 질러댔다. 부인의 울음소리는 점차 병적으로 변해갔다. 사흘째 되는 날 등을 기대고 앉거나 선 채로 졸고 있는데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불이야, 불! 불! 한순간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다. 누가 비명을 질렀을까? 셰우터 부인이었다. 창으로 흘러드는 희미한 빛을 받으며 화물칸 가운데 서 있는 부인은 옥수수밭에 시들어 빠진 옥수수처럼 보였다. 부인이 팔을 뻗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질렀다. 저기 봐요. 불이야, 불! 남자 몇 명이 창가로 몰려들었다. 밖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어둠뿐이었다. 자다가 얼결에 겪은 이 끔찍한 쇼크는 오래오래 뇌리에 남았다. 모두 그 때문에 마음을 졸였다.
열차 바퀴가 덜커덩거릴 때마다 발 밑에서 시면이 아가리를 벌리는 것만 같았다. 불안을 누를 길이 없어 사람들은 쯔쯔 돌아버렸군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달래려고 했다. 누군가 젖은 옷을 부인의 머리에 덮어주며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부인은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불이야, 불! 어린 아들은 치맛자락에 매달린 채 울면서 엄마의 손을 붙들려고 했다. 됐어요, 엄마. 아무 일도 없어요. 앉아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이 비명을 지를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몇몇 여자들이 부인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며칠 있으면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인은 숨을 몰아쉬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유대인 여러분, 내 눈에는 불이 보여요. 거대한 불꽃이 보여요. 거대한 용광로가 보여요. 부인은 마음속 깊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우리는 부인을 진정시키기보다 우리 자신을 진정시켜 숨이라도 쉴 수 있게끔 그렇지 않다고 애써 설명해 주었다. 츠츠, 목이 타는 모양이야. 그러니 자신을 집어삼키는 불리하기를 계속하지.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열차 옆구리라도 폭발시킬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신경이 곧 터져 버릴 것 같았다. 온몸의 살이 다 떨렸다. 모두 광기에 사로잡힌 듯했다. 더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젊은 사람 서너 명이 부인을 억지로 앉혀 꼼짝 못하게 하고는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제 잠잠해졌다. 어린 아들은 울면서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어둠을 가르며 내달리는 열차의 단조로운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도 한시름 놓은 듯 쉬기도 하고 눈을 붙이기도 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났다. 그때 또 비명이 들려왔다. 재갈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부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불이야, 불, 온통 불바다야. 젊은 사람들이 또 부인을 묶고 재갈을 물렸다. 이번에는 부인을 구타하기까지 했다. 사람들도 젊은이들 편을 들었다. 조용히 좀 시켜. 저 미치광이한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해. 여긴 그 여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젊은이들은 부인의 머리를 몇 차례 후려쳤다. 어찌나 세게 치는지 저러다가 부인이 죽지나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엄마한테 매달린 어린 아들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울지도 않았다. 밑도 끝도 없이 긴 밤이었다. 새벽녘에야 셰우터 부인은 잠잠해졌다. 부인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쳐다볼 뿐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부인은 하루 종일 정신이 나간 듯 말도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러다가 어두워지자 다시 비명을 질렀다. 저기 불났어! 불! 부인은 늘 가리키던 곳을 또 가리켰다. 사람들은 이제 부인을 때리는데도 이골이 났다. 찜통 더위, 갈증, 지독한 악취, 질식할 듯한 공기. 그런 것들도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부인의 비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칠만 더 그랬다면 아마 모두 다 비명을 질러 댔을지도 모른다. 그러는 사이 열차가 역에 도착했다. 창가에 있던 사람들이 역 이름을 말해주었다. 아우슈비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다. 열차는 다시 출발하지 않았다. 오후는 더디게 지나갔다. 열차 문이 열렸다. 독일군이 두 사람을 끌어내려 물을 길어 오게 했다. 얼마 후 돌아온 두 사람은 독일군에게 금시계를 주고 여기가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내려야 했다. 여기에는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다고 했다. 시설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했다. 어쨌든 이제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만 공장에 일하러 가고 노인과 환자들은 공터에 억류된다고 했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며 안도했다. 며칠간 밤마다 시달린 공포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셰우터 부인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기력도 없고 말도 없었다. 안도한 사람들의 표정에도 관심이 없었다. 어린아들이 부인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어스름이 지자 어둠이 열차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자 잠시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앉을 자리를 찾았다. 모두 금방 골아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비명이 들렸다. 불이야! 불! 저기! 깜짝 놀라서 눈을 뜬 사람들이 창가로 몰려갔다. 비록 한순간이지만 사람들은 부인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밖에는 어둠뿐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데 대해 수치심을 느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계속 비명을 질러대는 부인을 사람들은 다시 구타했고 가까스로 부인의 입을 막았다. 우리 칸 책임자가 플랫폼을 오가는 독일군 장교를 불러 셰우터 부인을 환자 칸으로 데려갈 수 없느냐고 물었다. 독일군 장교는 환자가 맞는 것 같다며 곧 환자 칸으로 보내겠다고 대답했다. 11시 무렵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창가로 몰려들었다.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15분쯤 후 속도를 더 늦추었다. 창밖으로 철조망이 보였다. 그곳이 강제 노동 수용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잠시 셰우터 부인을 잊고 있었다. 갑자기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다. 봐요, 창밖을 봐요. 불이야, 불! 열차가 멈췄을 때 커다란 굴뚝에서 어두운 밤하늘로 치솟는 불꽃이 정말로 보였다. 셰우터 부인은 잠자코 있었다. 말도 없었고 그 어떤 곳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구석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치솟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지독한 악취가 허공을 떠돌았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줄무늬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은 낯선 사람들이 열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손전등과 곤봉을 닥치는 대로 휘두르며 소리쳤다. 모두 내려! 빨리! 열차에서 내려! 우리는 급히 뛰어내렸다. 나는 셰우터 부인 쪽을 돌아보았다. 어린 아들이 부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불꽃이 우리 앞에서 치솟고 있었다. 주위에는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분명히 자정쯤이었다. 우리는 아우슈비츠로 가는 집결지인 비르케나우에 도착했다.